그 당시에 이제 어떤 주장 내지는 하여튼 연구 결과를 하셨고, 그게 왜 그렇게 그 논란이 됐는지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목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죄송합니다만 황이다. 전 세계 230개 국가 중에 꼴등입니다. 예전에는 꼴찌 중에 5개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네. 지금은 그냥 꼴찌. 리터럴리 문자 네.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꼴찌. 230개를 다 봐도. 예. 아주 조그만 국가들까지 다 합쳐서 네. 꼴찌입니다. 사실상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이건 인류 역사상 예.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네. 평시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인류 네. 역사에 없습니다. 네. 네, 권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이번 코너는 경제학자의 연구실 코너입니다. 권 교수님 이런 거 되게 네이밍 잘 짜셨어요. 예, 그래서 예. 오늘 서강대 김영철 교수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사실은 그 강력하게 첫 손님으로 김영철 교수님 모시자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게 몇 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신문 기사에서 우리나라의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비혼 출산을 뭐 장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혼 출산이 원활히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기사를 보고 그 몇 년 전쯤이죠, 진짜? 그게 2011년이니까 딱 10년 전이네요, 진짜. 제가 그걸 보면서 아침에 이분 누군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KDI에서 나왔더라고요. KDI에서 나왔는데 이분 누군지 모르지만 고생 좀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수님이더라고요. 그분이. 그 KDI에 좀 계셨었던 모양이죠. 어떻게, 오늘 이제 경제학자의 연구실이니까 사실 물론 주제도 있지만,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사실 저희 충분히 관심 갖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09년도에 제가 학위를 마치고, 이제 브라운 대학교 공부를 네. 했었고요. 이제 국내의 KDI로, 첫 직장을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저 논란의 그 연구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혹시 네. 잘리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너무 고생. 너무 많은 전화가 와서 그 보도와 함께 원장님이 패닉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니, 사실은 2009년도에 들어오시고 이게 2011년도에 나왔으면 사실은 연구위원으로 따지면 네네. 비교적 주니어예요. 그죠? 그쵸. 이게 아직 거의 눈치 보고 약간 그럴 텐데. 맞습니다. 네, 가장 막내 축에 속했던 때라서 사고 크게 치셨네. 거의 그 당시 이 연구가 국내 모든 일간지와 주요 방송사를 다 터뜨렸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뉴스만 나왔으면 원장님이 굉장히 저를 이뻐하셨겠죠. 하지만 정말 많은 곳에서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아니 결혼도 하지 말고 애부터 낳으라고 애만 낳으라고 막 약간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정확하게 좀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주장 내지는 하여튼 연구 결과를 하셨고, 그게 왜 그렇게 그 논란이 됐는지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목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은 죄송합니다만 황이다. 제가 아까 저도 용어에 좀 조심을 못했는데, 이게 아직 익숙지 않아서 더 서로 조심하시는데, 예. 하여튼 문제가 많다. 예. 네. 그러니까 기혼자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양육비를 떨어뜨린다, 아니면 보육을 돕는다, 아니면 이제 사교육 문제 등등, 아니면 주거 문제.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대단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출산에 있어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까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고민이 없다. 근데 그게 뭐냐면 결혼을 안 합니다. 해도 아주 늦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2000년대 초반에 결혼할 때만 해도 30수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30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정말 언제적 얘기인 것 언제적 같아요. 얘기인가요? 그게 언제적 얘기 같은데 당시에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한
벌써 한 5년 전에 이제 만 30은 넘겼거든요. 초혼 연령이 뭐 여성도 남성은 그 전에 올라갔고. 그러니까 지금 30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빠르게 그렇게 빠르게 이제 여성의 그 혼인 연령이 올라가는데 결혼도 늦게 할 뿐더러 애도 늦게 낳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 낳는 첫 아이가 이제 거의 30 중반이 돼서 이 첫 아이를 네. 낳아요. 그럼 둘째 아이는 언제 낳죠? 못 낳죠. 네. 사실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네. 또 하나는 30 중반이 되면은 결혼을 안 하거나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출산 자체를 자꾸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은 그 출산의 전제라고 우리가 생각한 결혼 자체를 이제 안 하고 하더라도 늦게 하고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그 부분을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든지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이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없다. 결국 이제 그런 얘기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던졌는데 이제 일부의 언론에서 오죽하면 국책연구기관이 네. 동거와 혼외 출산을 장려하냐 뭐 이런 식의 예. 이제 컬럼들이 나오면서 제가 예. 고생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큰일 났다. 그 연구의 핵심은 네. 이런 사회 경제적 변화, 특히 네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네. 그 부분이었어요. 그 심지어 그때 너무 고생하셔서 연구를 거의 접으셨다면서요. 그 뒤로 한 10년 동안 제가 이쪽은 좀 발을 좀 예, 다른 것으로 연구하시다가. 다른 예, 연구들 예, 주로 예. 그때 그러다가 너무 세게 연구해서 사실은 제가 연초에 또 칼럼을 봤어요. 교수님 직접 네네. 이제 교수님 이름으로 네네. 나온 칼럼을 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 하신 연구를 중심으로 네.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메시지는 뭐 네.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10년간 하여튼 좀 바뀐 분위기. 뭐 많이 바뀐 데이터도 더 쌓이고, 네네, 하여튼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몇 장 그림과 네. 표를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좀 네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네. 이게, 먼저, 네. 네, 우리나라 그 저출산 문제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10년 전에 연구하던 때와 비교해서도 한 200조 원 정도를 지금 쏟아붓고 있거든요. 이제까지 한 15년 동안. 네. 그런데 1.2 정도 유지하던 게 이제 1.0은 떨어졌고 이제 0.8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230개 국가 중에 꼴등입니다. 예전에는 꼴찌 중에 5개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네. 지금은 그냥 꼴찌. 리터럴리 문자 네. 그대로 문자 그대로 꼴찌. 230개를 다 봐도. 예. 아주 조그만 국가들까지 다 합쳐서 네. 꼴찌입니다. 사실상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이건 놀라운 인류 역사상 예.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네. 평시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인류 네. 역사에 없습니다. 네. 역사를 만드는 국가가 아, 진짜네. 예. 그러 뭐 반에서 1등하기도 힘든데 전 세계 1등을 좋은 걸로 1등하면 좋은데 지금 아. 거의 경쟁할 만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아. 저희가 압도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령 인구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지금 이제 한 16% 정도 되는데 이제 이게 계속 올라가서 이제 거의 40% 넘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럼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냐면 노년 부양비라고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 분의 노인 인구의 비율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65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세부터 65세까지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인데 이게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50년 뒤에는 102가 돼요. 102가 된다는 얘기는 노인 인구가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일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간주되는 사람이 부양해야 된다고. 이게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부양비, 그렇죠. 노년 부양비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양해야 되는 네. 사실은 경제 활동이 어렵다라고 보아지는 인구가 더 많아진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00이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기 이후로 한 인구들에서 반은 이제 65세 이상이다. 그렇게 보면 반은, 네네. 그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그러네. 반은 이제 이해하지만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이 인구는 굉장히 작은 거죠. 굉장히 더 이게, 더군다나 네. 더 적은 보기보다 거죠. 이게 심각한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한 가족에서
이게 부부가 있으면서 이제 뭐 전통적인 가정에서 이제 남편이 일을 하면은 네.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고서 그 돈을 가지고 부양을 해야 될 사람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면은 두 사람을 부양을 하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단순히 인구 비교만 한 거니까 사실은 두 사람이 일을 해서 두 사람이 부양하면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 일을 하고 세 사람. 두 두 사람을 사람은. 부양하고 자식까지 있으면은 막 세 사람씩 부양하고 이게 그냥 모든 그 가정에서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죠. 이게 그렇습니다. 아, 네. 생각보다 난 심각한 진짜 그러니까 심각하네. 65세 이상의 인구가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네. 하기 어려운 인구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가 사회적으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네. 국민의 소수가 생산하면서 나머지 아이들과 노인들이 다 같이 이제 그걸로 버텨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경제의 활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네. 이거 저기 좀 우리 취향에 맞게 하려면 이제 분칠을 해야 되는 시도가 올 수도 있어요. 연령을 높인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네. 뭔가 이 상황을 와 이거 그리고 더 그냥 무서운 저것도- 부분은 뭐냐면 네. 지금 이제 30만이 깨졌어요. 출생아 수가 작년에 아, 맞아요. 27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구 데드 크로스라고 하잖아요. 어, 그래서 사망자가 이제 출생자보다 많아졌거든요. 이게 2020년을 기점으로 이제 인구 데드 크로스, 즉 한반도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건데, 근데 이게 30만이 안 되는데 한 세대가 지나면 현재의 합계 출생률로 따지면은 한 세대가 지나면은 30만에서 15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엔 10만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만, 7만 정도의 아이들만 태어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 노인 부양비 50년 뒤에 네. 그때의 상황이다. 사실은 이제 작년 말에 수능 볼 때 이 예, 예. 수험자 수가 50만 명이 깨졌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학교 현장에서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50만이 깨졌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매년 학교 들어오는 아이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있어서 거의 한 반 정도가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한 반이 없어지면 선생님은 2명 가까이가 사실은 계산상으로는 잡을 잃는 게 물론 이제 고용이 보장되긴 이게 하지만.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요. 2017년에 저희가 40만이 깨졌어요. 출생아 수 40만이 깨진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3년 사이에 30만이 깨졌어요. 근데 너무 빠르네요. 3년 사이에 10만 명이 사라졌어요, 아이가. 근데 이게 계속 줄고 있다는 게 네. 우려할 그러니까 만하죠. 우리가 하다가 이제 몇 년 새에 그러니까 참 뭐 남의 얘기처럼 좀 느껴진 부분도 있었는데 적어도 최근까지는 그 좀 상승하는 뭐 대학 입시 그 인원도 2000년 그 출생까지인가요? 는 약간 상승하는 맞습니다. 게 있어서 네. 그래서 사실 피부로 못 느끼고 있었는데 그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게 거의 뭐 올해 작년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한번 시작하면 막 급속도로 막 진짜 bom을 롤러코스터 터지듯이. 타듯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목한 부분은 바로 이 결혼의 시기가 점점점 뒤로 늦춰지고 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지금 아시아 국가들의 35세에서 39세 사이 미혼율이거든요. 여성 미혼율인데 이게 되게 빠르게 증가하는 게 모든 국가에서 관측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 35세 이상의 미혼율이 빠르게 증가했고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가 어느 색깔인 거죠? 주황색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주황색인데 네. 그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15%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비교 대상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만 원이나 비원이 뭐 그렇습니다. 더 아직 그 1등까지 가지는 네네네네. 않았지만 이건 1등 아니네. 네, 근데 빠르게 쫓아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보다 일본이 한 10년 전에 이제 90년대 초에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미혼율이 상승했고요. 싱가포르가 80년대 여기 이제 푸른색인데 예, 시청자분들은 80년대 에 이쪽에 사실 계신데 예, 아무튼 네, 네네. 빠르게 증가. 예. 그러니까 저희보다 10년, 20년 전에 이제 먼저 이 패턴이 시작한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본격화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그래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실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거기를 쫓아가기까지 하니까 맞습니다, 이제. 예, 네. 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제 2000년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위쪽은
남자 30세에서 34세. 그렇습니다. 네네. 네네. 그대로죠. 근데 25세에서 29세, 남자 25세에서 29세가 그 다음 이제 초록색이거든요. 이게 보시게 되면 경제활동 참여가 80%에서 70%로 이게 쭉 줄어드는 게 보여요. 근데 그와 함께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여성 25세에서 29세인데 굉장히 이게 근접하고 있네요. 55%에서 네. 70%로 쭉 올라가거든요. 그다음 그 밑은 이제 그 여성 30대고요. 제가 이걸 보고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요즘 나오는 얘기들이 그 30대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20대의 남성과 여성들이 생각보다 대립이 심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고 예, 갈등이 얘기를 심하고 하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다. 이런 네. 얘기들이 이제 남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억눌려 있는 것 같은 그리고 네. 불만이 많은 세력으로 지금 근데 이걸 봐도 그게 좀 느껴지는 것 네, 같아요. 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렇죠. 예. 상당히 남성들이 누리는 게 많은 사회였던 거죠. 그전에는 거죠. 그랬는데 였던 거죠. 예, 이게 20대에서는 그 얘기가 더 이상 네, 안 통하고 있는 것 20대는 같다. 전혀 예. 그런 차이가 없고. 그 또 전혀라고 말씀하시면 여전히 갭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그냥 또 그럴 수 있어요. 뭐 아직도 아닌데 아니요, 뭐. 사실은 뭐 여성들의 그 경제 참여율이 올라가는 네. 것 자체는 긍정적인 맞습니다. 일인데 네. 이게 그렇죠. 또 근데 남성 이게 약간 밥그릇 싸움처럼 이렇게 예. 되면 아직 그리고 이제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뭐 남녀 평등이 뭐 제대로 뭐 구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책임성 이런 거는 굉장히 네. 부여를 하면서 그 밑에서는 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러게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괴리가 이제 네. 심각해지는 것 근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준비가 안 된 게 뭐냐면 우선은 이 기업에서 이렇게 여성들이 이제 빠르게 이렇게 이제 신입사원으로 올라와요. 근데 이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고 여기에 대해서 기업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대단히 남성 중심적인 기업 문화를 반세기 이상 유지해 네네. 왔기 때문에 여성들이 거기서 이제 남성들과 똑같이 경쟁하면서 뚫고 가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결혼도 되게 장애로 느껴지고 출산은 더더군다나 더더욱 이렇게 뒤로 가능한 한 네네. 뒤로 미뤄야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네네.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동전의 또 다른 면은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 같지만 또 동시에 그 지위 향상에 맞게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결국은 국가 전체의 이런 어떤 출산율 저하 문제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의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결혼 문화가 독특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남자가 여성보다 우위에 있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그거를 남성도 그런 책임감을 느끼지만 여성도 그걸 바래요. 네. 네. 그리고 집안이 또 그렇게 생각해요. 집안 남자가 문제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집안은 당사자를 우리도 뭐 나이를 좀 먹었지만 우리는 이 세대가 다르니까 사실 20대들의 생각을 저희가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못 하니까 어떻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신랑감인데 뭐 경제력이 더 떨어지고 어떻게 그런 신랑을 데리고 오냐 이런 이제 반응이 올 것 같은 이제 생각이 들어요. 벌써 이제 대학 진학률이 여성이 남성을 네. 넘어섰거든요. 넘어섰죠. 그러니까 석사, 박사 진학률로 보면 훨씬 넘어섰어요, 이미. 그러니까 여성이 고학력으로 네. 이제 바뀐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결혼할 때. 그러니까 학력에 있어서 가방끈도 더 길고. 가방끈이 여성이 더 길고, 더 잘 나가고, 경제적으로 갑자기 성공하고. 보니까 저희 남편이 성각 작은 것 같은. 오, 되게 이 미스매치가 대단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매치? 잘 나가는 여성들, 죄송합니다. 결혼하기 되게 힘들어졌어요. 아니, 결혼할 땐 잘 나가지 않았어. 굳이 미스매치가 네.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어쨌든. 민 교수님이 워낙 능력자시고 아니요. 정리하고 네네. 그래서 이 결혼 문화의 독특성 때문에 더 결혼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 네. 그런 문제가 함께 또 얽혀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사회 변화가 어떤 건 너무 빠르고. 못할 정도로 빠르고 어떤 거는 또 변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하여튼 충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흥미로운 그래프를 이제 가져왔는데 이게 제가 이제 10년 전에 이걸 발표하면서 대단히 주목을 받았던 그래프거든요.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자세히 못 보실 수도 있어서 그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이 화면이 제대로 설명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오른쪽 그래프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세로축이 출산율이고 가로축이 뭐냐면 혼외 출산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있는 게 옆으로 쭉 그렇습니다. 간 게 혼외 자, 출산 혼외 출산 비중이
보시게 되면 맨 왼편에 KOR이라고 써져 있죠. 이게 이제 한국이구나.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아. 그 당시만 해도 1.2였으니까 양호한 편인데 꼴찌였고요. 이 이미 국가들 꼴찌였고, 중에 그때도. OECD에서 꼴찌였고 혼외 출산 비중도 제일 낮네요. 예, 당시에 1% 되니까 아. 꼴찌입니다. 근데 다른 국가들을 보시게 되면 혼외 출산 비중이 40%를 넘어선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특히 서유럽과 정말 많네요. 북유럽 국가들을 보시게 되면 프랑스, 스웨덴 이들 국가들 비롯 벨기에까지 해서 50%, 60%를 이미 넘어섰고 지금 이제 60% 넘어선 그러니까 국가들도 우리가 나오고 흔히 있어요. 얘기하는 그런 북유럽 국가들, 복지가 잘 돼 네. 있는 뭐 핀란드나 덴마크나 뭐 이런 나라,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멕시코도 있고 뉴질랜드도 있고 뭐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네요. 네. 심지어 에스토니아도 혼외 출산 비율이 뭐 60% 가까이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우리나라의 그 출산율 미스테리가 그렇게까지 미스테리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왜 충격, 그러니까 왜 그런 결론을 냈는지 이 그래프를 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그 명확한 결과를 깔끔합니다. 명확한 그 네. 그리고 이 출산율이 다소 낮은 국가들이 있어요. 이 보시게 되면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그러네요.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네. 이쪽이 이제 약간 가톨릭 전통이 강한 아, 그런 그쵸.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음. 다른 이제 서유럽, 북유럽에 비해서는 약간 전통적인 가족 질서를 더 음. 이제 따르는 편인데 여기에서는 혼외 출산 비중이 적어요. 보시게 되면 20%에 그러네요. 못 미치죠. 음. 이 경우에 합계 출산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음. 뭐 날씨도 좋고 이게 이 굉장히 그 출산을 안 해야 될 것 같지는 않은 나라들인데 또 이탈리 같은 데 맞아요. 되게 낭만적인 네. 이런 분위기일 것 그런데 같은데. 그 데이터에서는 거의 뭐 그렇게 나오네요. 우리 쪽에 가까운 어.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속하네요.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저 이제 왜 3월마다 사실은 우리 방송도 3월 때 그 얘기 할 것 같은데 유리천장 지수라고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느 순간 유리에 천장이 있는 것처럼 가로막히는 그 현상을 이제 일컫는 거고, 그 이제 유리천장이 얼마나 견고하냐라고 하는 지수를 영국의 그 유명 그 주간지인,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발표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어쩌면 유리천장 지수하고도 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유리천장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전통적인 꼴찌거든요. 정말 이것도 뭐 그냥 뭐 진짜 네, 넘사벽 꼴등, 넘사벽 꼴등. 근데 그 하위에 일본하고 터키가 자리 잡고 있는데, 터키도 사실 이슬람교의 전통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물론 다 이제 작용을 하겠죠. 근데 이게 저희 그 TV를 보시는 분들이 사실 그 보수적인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서 네, 그렇죠. 아예 이 전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뭐 거부감을 느끼는 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팩트는 팩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출산율은 출산율대로 우리가 정말 위협을 느끼는 그런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이런 현상이 이제 존재를 할 때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을 할 것인가? 그냥 우리가 이 혼외 출산 다 풀어버리고 그거 하지 말자.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절대 아니죠. 이 문제가 얼마나 극복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라는 거를 최근에 우리 이 정인이 사건 때 맞아요. 굉장히 분노를 막 하고 다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근저를 살펴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정인이가 입양을 하게 되었는가. 물론 입양 자체는 굉장히 숭고하고 당연히 필요한 거고 활성화돼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입양 자체를 무슨 죄악시하는 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오히려 그거는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건데요. 그러나 처음에 그 정인이 엄마가 정인이를 그렇게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많은 경우, 물론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애를 낳아서 키우고 이런 과정이 미혼모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제가 예. 당시에 이거 발표했을 때 일부 이제 긍정적인 연락들도 받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 미혼모 협회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굉장히 힘든 그런 자기들이 처지에 아. 있었는데 이 연구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른다면서 우리나라 미혼모들이 받고 있는 사회적 차별이라는 것은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연구들 계속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왜 그랬습니다. 연구 끊으셨어요? 원래 제가 그래도- 연구 분야가 원래 이쪽이 아닌데 제가 네. 회사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잊지 않으시고 다시 이거를 그러니까요.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런 네. 노력이 이제 결국은 뭐 사회가 사실 꼭 연구 결과를 다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러나 이제 어떤 분들이 계속해서 이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해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 결과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는 그게 이제 우리 경제학자들의 맞습니다. 또 의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그래서 주시죠. 네. 최근에 제가 이제 다시 이 연구를 조금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게 됐는데 이 왼편에 보시게 되면은 이 그래프가 지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가정의 형태입니다. 가정 형태. 그러면 네. 우리는 이제 보통 생각하면은 성인이 되면 뭐 결혼 생활을 하거나 결혼하기 전에는 독신으로 생활하잖아요. 근데 네. 보시게 되면 이 주황색이 동거 상태인데 즉 주황색이.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거죠. 이 동거 음. 상태가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혼인 생활의 절반, 그러니까 성인들 같은 경우 혼인 생활의 절반이면 나머지 절반은 독신이거나 동거 상태인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동거 상태에서의 출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거 상태에서의 출산이 거의 아까 보시기엔 30%, 70%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혼외 출산, 아까 우리가 봤던, 주목했던 그래프에서의 혼외 출산이라고 하는 데는 동거 상태의 출산이 포함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잖아요. 동거 상태의 출산이 있고 그 다음에 동거 상태에서 출산을 하고 나중에 이제 혼인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동거 출산 혹은 비혼 출산과 혼인 출산이 서로 이렇게 대비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출산 이후에 결혼으로 이어진다. 그렇습니다. 출산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많고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런 이제 동거 혹은 비혼 문화가 굉장히 반혼인적인 문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전통적인 혼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것을 가능한 한 뒤로 미루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이 사회에서 충분히 정착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결혼하기 이전에 이제 소위 동거 생활을 네. 통해서 그 부분에 대체하면서 또 출산도 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거를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모두 너무 경제학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큰 투자인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게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결혼을 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거를 희생을 해야 되는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뭐 커리어의 희생이라든지 이런 거 점점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게 그 고비를 넘지 못하면은 출산이 안 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그래프 보시게 되면 이게 혼외 출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30대 이후로 결혼이 다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출산이라는 것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20대에도. 그리고 20대가 가장 사실 출산에서는 왕성한 시기이기도 하죠. 대부분의 이제 우리는 낙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혼외 출산에 있어서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국가들이 예전부터 이런 식의 생활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60년대, 70년대부터 여성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옛날에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절대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보시게 여기서 되면 보면 아까 보여주셨던 그래프에서는 이탈리아가 혼외 출산율도 낮고 출산율도 비교적 낮은 맞아요. 그룹으로 속해 네네. 있었는데 지금 이 트렌드를 보니까 어쨌든 이탈리아도 굉장히 굉장히 급속하게 혼외 빠르게 이제 출산율이 따라오고 올라가고 있는 있네요. 게 확인되죠. 스페인과 네. 이탈리아 둘 다 이제 남유럽 국가인데 그렇습니다. 출산이 낮았지만 지금 출산율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혼외 출산도 그러네요. 빠르게 쫓아가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연구한 부분은 여기 나온 것처럼 충격적입니다. 뭐냐면 우와, 이거 되게 따끈따끈한 2020년 2월 예. 조사예요. 1년 전입니다. 1년 전인데 지금의 이제 미혼들한테 물어본 거죠. 출산 의향이 있냐. 근데 저희가 한 여성의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출산 의향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의향은 있을 줄 알았어요. 실제는 안 하더라도 그죠? 네네네. 의향이 있다는 게 37%예요. 37%.
의향이 있다. 아예 생각을 생각이 있다. 포기한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게 네. 37%예요. 근데 이제 사실 여기 우리 댓글에 올라온 내용 이렇게 보시면, 책임감이, 그러니까 젊은 층의 책임감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네. 이 위의 세대보다 부족한 것도 뭐 원인이 아닐까 이런 네. 의견을 주시기는 했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예, 대답하기 예. 애매해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나라도 모든 생각하고. 세대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그런 사실 좀 생각을 느끼게 심지어 되는 소크라테스도 네네. 요즘 저희 그 어른들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들으면서 이제 컸는데요. 물론 이제 그 말씀도 이제 맞을 거는 같은데, 근데 책임감이라는 게 어떤 뭐 단시일 내에 이렇게 갑자기 생기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희가 출산율의 어떤 저하라는 거는 이상 저희한테 정말 큰 문제인데, 이거를 책임감으로 해결하자고 말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할 수 있지만 저희가 그 외에도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되는가. 중요한 이런 거는 거를, 예. 왜 책임감이 부족해? 라고 아무리 얘기한들 출산율이 올라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마 젊은 세대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죠.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왜 책임감을 거냐. 가져야 되냐 예. 이런 불만이 있을 아니 것 그걸 같아요. 떠나서 책임감이 없다는 전제 자체를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예. 그건 이제 좀 뭐 저희도 젊은 세대는 아니, 근데 그리고 아니지만 또 책임감이 있어야 되냐라는 네. 반문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네. 그런 네. 이슈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개인에게는 출산이라는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맞습니다. 사건이기 네. 때문에 진짜 그것을 책임감으로 하기에는 너무 네. 중요한 결정인 거죠. 아, 네. 근데 어쨌든 반이 넘네요, 정말. 60%가 근데 넘네요. 더 충격적인 건 미혼 남성이거든요. 저는 남성들은 그래도 좀 출산 의향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출산 의향이 의향. 없다는 쪽이 과반을 여기도 넘었어요. 반이 넘네요. 그래서 현재 제가 대학생들을 가지고 한 명 한 명 붙잡고 물어봤어요. 학교에 있으니까. 데리고. 없어요. 아, 진짜로? 네, 생각 없다. 애 낳고 싶다는 음, 학생들이 정말 드물게 있어요. 드물게. 진짜? 뭐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정도는 있지만은 아, 근데 그게 낳고 싶다와 낳으려면 너무 부담스럽다는 조금 다른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좀 사실 좀 믹스가 돼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그 다음에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 그러니까 청년 세대에서는 제가 최근에 이제 일간지의 컬럼에 쓴 게 이겁니다. 무자녀가 대세다. 무자녀가 대세인 이런 청년 대세죠, 세대. 진짜. 네. 이런 대세지. 예전에 딩크족 해가지고 결혼한 이 가정에 이제 무자녀 추세에 대해서 이제 유행처럼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대세다. 결혼을 떠나서 음. 그냥 무자녀가 대세다. 음. 근데 이게 전 세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희 지금 나라가 그래서 그 왜 대세가 되느냐에 대해서 지금 설문을 하신 거네요. 예. 네. 근데 이유가 뭐냐? 이유가 저희가 이 설문조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들 했어요. 아, 우리나라 사교육비 높고 부업이 엄청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일 가정 양립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양육비 보육비 너무 많이 들고 등등 생각해서 그런 걸 다 이제 그 옵션을 체크할 수 있게 해놨는데 보시게 되면 가장 밑에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결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답이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으로 나오는 사실은 거예요. 젊은이들도 출산은 결혼 후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거네요. 그럼요. 네, 그거는 우리나라의 그냥 문화적인 풍토이기 때문에 그럼 바뀌지 진짜 않아요. 결혼 네. 결혼 자체를 진짜.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든 걸로 생각을 하고 일단 그 고비 자체를 못 넘기겠으니까 출산까지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하겠습니다. 혹시나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전국의 어머님들의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아, 들리는 네. 듯합니다. 실제로 뭐 주변에 이 결혼하겠다는 소리를 안 해서 참 그 걱정이다 맞아요. 이런 그게 되게 부모님들이 많죠, 많죠. 사실은. 예. 예. 아,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뭐냐면 그럼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우리가? 네. 아니 결혼할 생각 없다는데 뭐 무슨 대책을 네. 도대체 신혼부부한테 주택을 주고 무슨 음. 뭐 육아휴직 이런 걸 늘려주고 양육수당 결혼을 안 한 하기 달에 때문에. 얼마씩 주고 뭐 이런 걸 지금 저출산 대책 쏟아붓고 있지만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요. 이렇게 저는 답하면 이 2등의 답변이 사실은 거기에 대한 약간 네. 그 답을 맞습니다. 주는 게 아니라 네네. 미래가 네. 불안정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미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연관되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생각 없는 이유가 미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인 이유도 꽤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는 건데 그 다음 그래프가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한테 왜 결혼 안 했냐고 물어본 거죠. 아직까지 왜 안 음. 했는가라고 했더니 남성과 여성이 여기서 확 갈려요. 그런데 보시게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1번이 이제 직장 문제를 문제. 이제 실험, 이제 고용 불안, 경력이 부정적 뭐 이런 이야기를 꼽아요. 그런데 두 번째가 미혼을 선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연구할 때만 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하고 싶지만 결혼을 포기하는 거. 우리가 뭐 3포 세대, M포 세대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쵸.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난 1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결혼 자체를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네.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리타분한 전통적인 결혼 질서. 아, 나는 그냥 보이콧 하겠다. 우리가 이런 잘못인 것 정서가- 같아요. 결혼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네.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나 봐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뭐 명절 문화부터, 뭐, 네. 10월부터 1년에 두 번밖에 굉장히 없는 많은 거죠. 게 그런데 이제 자기가 사회에서 성공하고 음. 열심히 개발하기에도 바쁜데 네. 결혼하는데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네. 이 부분은 좀 심층적인 연구가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옛날에도 우리가 무슨 뭐 이제 어른들 우스갯소리 정말 뭐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결혼 다 난 안 할 거야 그런 애들이 제일 먼저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제 진짜 그런 얘기 있었죠. 제가 이제 받는 느낌은 그때의 그런 상황하고 지금은 많이 다른 것 같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의 변화가 네. 이제 문화로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 외적인 그런 음. 여건들 뭐 힘들다, 뭐 돈이 많이 든다, 뭐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다가 점점 이게 아예 문화로까지 이제 전파가 네, 돼서 맞습니다. 네. 아예 그냥 결혼 자체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안 한다 이런 식의 그게 디폴트가 우리로 보면 이제 준거 기준이 결혼을 안 하는 거에서 먼저 출발을 하는 것 같은 상황이 오고 있는 네. 것 같거든요. 예. 남성들은 그래도 결혼하고 싶어요. 보시게 네. 되면 뭐 음. 미혼을 선호한다는 쪽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어. 남성들은 고용 불안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10년 전보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작되면서 미래가 딱 불투명하거든요. 거기에 이거는 코로나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예요. 지금 설문조사 하면은 아마 이쪽 체크를 굉장히 직장 많이 할 문제가 거예요. 더. 네. 두 번째가 주거 문제인 것도 주목할 그렇죠. 만한 최근에 것 같아요. 집값이 폭등하면서 더더욱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을 남성들이 더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전통 문화가 반영이 된 맞습니다. 집은 남자가 네. 뭐 네. 집기는 여자가 약간 네. 이런 분위기가 반영이 여기서 돼요. 이제 남녀 차이가 좀 나는 게 남자들은 좀 경제적인 부분을 여전히 굉장히 크게 네. 고려를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여성들은 아예 이 결혼 생활 자체에 대한 어떤 회의감 내지는 하여튼 뭐 동경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조금씩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하여튼 연구를 궁금증이 점점 늘어나는데 맞아요. 김영철 교수님이 이제 뭐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 난데없는 같고요. 책임감.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이미 어느 정도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은지 짧게만 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세대는 정말 달라요. 저희하고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고 이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기성세대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혼을 해도 예전처럼 부담을 갖지 않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아도 기성세대와 함께 이렇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가 괜찮아 죽지 않아 괜찮아 이러고 되게 사실은 비경제학적인 호소인데 사실은 네. 저도 되게 공감이 돼요. 네. 방법은 저거밖에 없겠다. 그런데 뭐 비경제학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외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맞습니다, 이 사실. 외적 여건은 경제학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외적 여건을 만들면서 우리가 이만큼 달라진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 세상에 뭐 기성세대도 사실은 적응을 하고 뭔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달라라고 하려면
그런 외적인 그런 것들도 아, 정비를 네. 많이 해줘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경제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런 좀 건강한 어떻게 보면은 그 긍정적인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얘기를 하려고 들면 뭐 끝도 없죠. 예, 끝도 없고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시간이 어느덧 다 됐는데요. 김영철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 좋은 정말 얘기. 저희 첫 번째 아, 게스트인데, 네, 첫 번째 게스트. 네, 뭐 테이프를 끊어주셔서 뭐 유익한 그런 토론이었고요. 앞으로도 혹시 그 연구 뭐 재밌는 연구나 또는 이 연구 결과에 후속 네. 결과가 생기시면 저희 좀 꼭 오셔서 그 얘기해 주셨으면. 네, 초청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